오래전 청산도를 걸을 때 만났던 분과의 얘기입니다. 2월 말쯤 어느 날이었다. 한 오후 4시쯤. 그때 난 청산도 둘레길 중 일부인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다. 이 길 맨 끝은 바닷가이고 양쪽으로는 휘농 상태인 논이 진흙으로 덮인 채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 넓은 논 맨 끝 가장자리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논두렁길 끝은 그 작은 해변가였고 그곳에서 왼쪽으로는 흙언덕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커다란 돌산이 있었다. 그분을 만난 곳은 그 작은 해변가였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둘레길을 걸은지라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 한 4시쯤이어서 날은 아직 대낮이었지만 햇볕이 약했다. 섬이라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밤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재촉하고 있었다. 지도상으로 이 둘레길은 이 논두렁길을 따라서 해변가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저 돌산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 돌산 아래에 내가 머무는 게스트가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말 그 자체였으며 여자 혼자 걷는데 어두워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조바심 반, 두려움 반 서둘러 걷고 있었다. 바다가 보일 때쯤 저 먼지 그 작은 해변에 혼자 앉아 계신 그분을 봤다. 한 70대 후반쯤 되어 보셨다. 그분은 해녀들이 몸을 씻는 작은 우물 턱에 앉아 계셨다. 어깨가 약간 구부정한 채로 담배를 피시면서 왼쪽 바다를 보고 계셨다. 그런데 그 눈길이 너무 강렬하게 보인다 할까? 바다를 그냥 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었다. 난 순간 멈칫했다. 거기 뭐 있나? 하지만 내 쪽에는 그 흙언덕 때문에 가려서 바다가 뭐가 있는지 안 보였다. 뭐가 있겠나? 그냥 바다일 텐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진흙논으로 들어갈 순 없고 그래서 논두렁에서 최대한 옆으로 삐져나와서 내려올 수 있는 만큼 내려와서 그쪽을 봤다. 근데 역시 별거 없었다. 그 흙 언덕 앞바다에는 사람 키보다 약간 더 큰 바위섬, 섬치고는 너무 작은 바위가 2개 있었다. 큰 바위 하나, 작은 바위 하나. 나는 다시 논두렁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그 할아버지 쪽을 봤는데 그분의 표정이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분의 표정이 화가 난 것은 아닌데 뭔가 원망, 안타까움, 후회, 속상함, 슬픔 이런 표정, 그냥 복잡한 표정. 그냥 보고 있는 내 마음조차 그냥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저런 표정의 어르신들은 분명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기만 하면 말씀이 많으시다. 그래서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은 나한테 오랜만에 휴가이고 난 오늘 너무 지쳐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했다. 그리고 그날은 심리적으로도 좀 쉬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레길이 외길이고 폭이 좁다. 돌아가고 싶어도 그 길 위에는 온통 진흙논이다. 해변가 쪽으로는 그 길 위에는 바닷물이 흥건한 자갈밭이다. 그럼 신발을 젖히고 싶지 않으면 그분 바로 옆을 지나가야 한다. 선택이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무심히 지나가자. 약간 빠르게. 혹이나 말씀을 거시면 상냥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단답형으로 그렇게 답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했다.
드디어 바닷가에 이르자 그분은 내 걸음소리에 고개를 돌리시더니 나를 유심히 쳐다보셨다. 이런 적막하고 황량한 곳에 처음 보는 30대 여자가 혼자 배낭을 메고 걷고 있으니 대충 짐작을 하시는 짓이었다. 여행 왔나? 네. 어디서? 서울에서요. 어디 가는데? 게스트요. 응? 뭔데? 아, 저 민박집이요. 여러 명이잖아. 그 집이군. 거기 가려면 서둘러야겠는데 곧 어두워져. 네. 나는 그분 쪽을 보지도 않고 약간 깍쟁이 같은 말투로 답을 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야겠군. 여자 혼자 못 가? 그분은 일어나시더니 내 의사도 안 물어보시고 내 옆으로 걸으셨다.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별 수 있나? 그냥 가야지. 여기로 다시 들어와서부터 이 길은 매일 걷는데도 그래도 조심해야 돼. 네? 여기뿐 아니세요? 여기 사람이지. 여기서 태어나신? 서울에 오래 살았어. 여기를 떠나셨어요? 왜요? 전 여기 좋은데. 좋아? 좋지. 어릴 때 갔어. 16에.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갔지. 그러셨어요? 서울은 좋으셨어요? 내 머릿속에는 어린 청년, 정확히는 섬아이. 그 당시에 섬에서 태어난 자란 아이가 서울에 갔으면 얼마나 놀라웠을까? 완전 신세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말했다. 그런데 그분은 답변이 없으셨다. 잠시 후 힘들었어.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노가다밖에 더 있나. 올라가는 계단이 다 돌로 돼 있는데 대부분은 고정되어 있지만 몇몇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디뎠다가 휘청거리는 순간 그분이 잡아주셨다. 그분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다. 내가 디딘 곳만 디뎌. 무심히 말씀하시고 앞장서셨다. 그분 뒤를 따라 걸으며 이런 길을 누구랑 같이 걷게 돼서 차라리 안심이 되었다. 그분 뒤를 따라 걸으며 차라리 이런 길을 누구랑 같이 걷게 되니 안심이 되었다. 내 걸음도 천천히 속도가 늦춰졌다. 그 돌계단 옆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온통 하늘과 바다뿐. 하늘은 어느새 저녁 노을로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바다는 그 밑에서 진한 청색으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둠에 별로 겁이 안 났다. 옆에 든든한 지킴이가 있으니 어찌되니 잘됐다는 생각이 점차 들었다. 그리고 이분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고 어깨가 약간 구부정하시지만 몸체가 단단하셨다. 무엇보다 이분의 말투가 어느새 날 편하게 해줬다. 처음부터 이분은 무슨 남토막한테 말하듯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냉정하게 말하든 따뜻하게 말하든 전혀 관심이 없으시듯이 그냥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무덤덤하게 뱉은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분위기가 날 편하게 만들었다. 아무런 감정 영향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다. 이분이 16 정도면 한 50 내지 60년쯤? 그럼 1950년 후반쯤이겠네.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많았다. 물론 막노동 일자리도 넘치게 많았다.
하지만 그 당시 막노동은 한글도 모를 정도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분들일 것이었다. 나는 이해가 되었다. 이 청산도란 곳이 최근이나 알려졌지만 이전에는 외지고 외진 곳이었다. 여기에 학교라는 것이 있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16세 서마이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자연히 막노동이었을 것이다. 배고파서 생판 모르는 도시에 나올 정도면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나 싶었다. 서울에서 돈 많이 버셨어요? 못 벌었어. 아, 네. 힘드셨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얼마 후 마누라를 만났지. 그분이 불쑥 말씀하셨다. 서울분이세요? 아니, 강원도. 아, 왜 서울로? 뻔하지. 배고파서 나왔지 뭐. 아, 네. 전쟁이 막 끝난 무렵이니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절 그 두 분을 생각하니 안쓰러웠다. 마음이 안 좋아지려 해서 내 기분을 무시하려고 말을 바꿨다. 낯선 곳이라도 두 분이라 의지가 되셨겠어요. 같이 일하면. 그래. 그래서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신발 수선집에 따까리로 들어갔지. 그림이 그려졌다. 그 당시 막노동이면 진짜 생계만 겨우 할 정도로 벌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때는 전국에서 사방팔방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왔을 것이니 노동의 값은 값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둘이 됐으니 아내는 생계를 책임지고 그동안 남편은 빨리 기술을 배워서 좀 더 나은 직업으로 가려고 했겠지.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 아, 그럼 기술자가 되셨어요? 아니. 왜? 힘들었어. 견디지 못했지. 애도 생기고 다시 노가다 했어. 한 40년 했나? 어둠 속에서 그분의 표정은 선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알 수 있었다. 분명 무표정일 것이다. 나는 잠시 생각이 많아졌다. 내 부모님 생각이 났다. 배수공, 신발수선공, 난방수선공, 열쇠수선사 이런 직업의 분들은 내 부모님들은 높이 사지 않으셨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런 직업분들은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서 걸뱅이처럼 지내면서 틈틈이 기술을 주어 배운 것이라 하셨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가르쳐줄 학원이 어디 있겠나. 도우미 또는 따까리로 일하면서 월급 그런 거 없었다. 주면 고맙고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시절이었다. 눈치를 보면서 잡일은 다 하고 훔쳐보듯 배워야 했다. 물론 선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배고픈 시절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알려준다는 미끼로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머슴처럼 부려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을 낮추어 보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 대충 이분의 삶이 그려졌다. 애초부터 못 배우셨으니 그 나이에 공부로 출세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 가족이 더 생기기 전에 빨리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데 남 밑에서 돈도 못 벌면서 서러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 그러다 애까지 생겨버리니 다시 돈이 생기는 막노동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내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 없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다. 찹찹해지려는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그분을 위로하고자 했다. 힘드셨겠어요.
그럼 좋을 때는 언제셨어요? 생뚱맞는 질문이었나? 그분은 잠시 내 쪽을 보시더니 피식 웃으셨다. 뭐라고 하대 그게. 연금. 그거 받았을 때 꽁돈이 통장에 딱 찍히니 참 내고 신기하대. 그분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좋으셨겠다. 그럼 두 분이서 연금 받으시면은 이 창상도에서는 일 안 하셔도 괜찮죠?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충 계산을 해도 이런 삶에서는 아프지만 않으면 기초연금만으로도 생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찬은 바다와 산이 줄 것이고 가끔 쌀과 고기만 사면 될 테니. 그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또 말씀이 없으셨다. 집사람이 오기 싫어했어. 그렇게 오기 싫어하더라고. 네? 청산도로요? 왜요? 여긴 집값도 싸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은데? 그분은 또 말씀이 없으셨다. 여기서는 일 안 해도 되는데. 점을 봤대. 무당이 섬으로 가면 죽는다고 했다나? 아이고, 할머니 쪽에서는 겁은 나셨겠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4년 걸렸어. 4년 동안 꼬셨지.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그래도 할머니 막상 오시니까 좋아하시죠? 하늘은 이제 진한 회색빛이 들었다. 섬이라 그런지 여기는 진짜 제대로 밤이 되어갔다. 가로등 하나 없으니 이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다. 전 여기가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어르신은 여기서 태어나셨으니 여기 사람들 다 아시겠어요. 시골은 이웃집 숟가락까지도 안다던데 참 편하시겠어요. 잠시 또 말씀이 없으셨다. 눈이 싫어. 이게 무슨 툭 튀어나온 환한 듯한 어투? 난 할아버지를 봤다. 어둠 속에서 그분의 미간은 약간 경직된 듯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다. 하지만 혹이나 무슨 뜻인지 여쭤보면 대화가 깊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무시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돌산 정상이다. 그리고 내리막. 그리고 게스트다. 대화를 굳이 깊이 할 필요가 없었다. 곧 헤어질 뿐이다. 인연이 이어질 뿐이 아니었다. 난 지금 이 정도 인사치레 수준의 대화에 만족했다. 내 귀한 휴가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심각해지고 싶지 않았다. 정상까지 한 2m 정도 남았을까? 계단 옆으로 상턱이 나왔다. 드문드문 이어진 대화라 해도 대화하랴 돌계단 올라오랴 힘이 들었다. 난 그분께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했다. 한 3명 내지 4명 사람들이 앉을 정도의 작은 턱이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바위에 앉았다. 탁 트인 전망이란 이런 걸 누가 하는 말이지 싶었다. 머리 위 뒤편으로부터 돌산 정상에 있는 등대식 전등빛으로 인해서 연하게 윤곽선이 보였다. 아래에 있는 저 멀리 해변가와 그 옆 흙언덕 너머 그리고 또 그 너머까지 그리고 이제는 검은 우주가 된 광활한 바다와 하늘이 한눈에 다 보였다. 바닷소리도 찬찬하게 울리고 짠내 품은 바닷내가 연하게 흘리고 물론 낮에 왔더라도 좋았겠지만 지금 이 밤이 너무 좋다. 종일 걸어서 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얼하게 노곤하고 약간 쌀쌀한 바닷바람은 얼굴을 시원하게 쓰다마주고 흘러내린 머리카락 간질간질 흔들어주는 게 만약 혼자 걸었다면 이런 호사를 즐길 수 있겠나. 두려움에 상큼상큼 뛰어서 갔을 텐데 어쩌다 이분을 만나서
이런 순간도 즐기는구나 싶었다. 그렇게 나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분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셨다. 둘은 말없이 각자 세계에 빠졌다. 잠시 후 어색해진 내가 말을 건넜다. 여긴 너무 좋아요. 좋으시죠? 또 답이 없으셨다. 답답해. 무슨 말씀인가 했지만 곧 나는 나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 고향이고 여기서는 연금만으로도 살 수 있다지만 섬은 섬인지라 문화생활이 단절되고 쉽게 나가지 못하고 충분히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문화생활이 많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게. 네? 그는 또 말이 없으셨다. 난 그냥 넘겼다. 뭐 굳이 묻나 싶었다. 대화를 가볍게 하고자 했다. 여기로 다시 들어오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2년 되었지. 아내분도 막상 오시니까 좋아하시죠? 처음에는 좋아했지. 속으로 그럼 지금은 싫으신가? 섬이라? 그분이라면 더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죽었어? 무덤덤하게 무슨 메아리처럼 숨과 함께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 네? 조차도 안 나왔다. 내 머릿속에 생각 리듬이 끊겼다. 그분은 내 쪽을 보지도 않고 덤덤하게 손을 올려 저 먼지 바다에 있는 두 바위를 가리켰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보고 계셨던 그 바위였다. 저기서. 어떻게 말이 안 나왔다. 그 바위는 해변가에서 한 30m쯤 떨어져 있었다. 나이 드신 분이 거기에 뭐하러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몇 달아 물에 휩쓸려 갔어. 네? 강원도 분이 미역을 할 줄 아세요? 의도치 않게 목소리가 조금 경향되어 나왔다. 침묵이 흘렸다. 내 말투에 이분이 기분이 상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별로 개의치 않았다. 스물스물 뜨거운 열이 속에서 일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이분 기분을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마을 옆에 내랑 가더니 얼마 못한다니 그럼 혼자 가더라고. 그분 목소리에도 숨과 붐이 들기 시작했다. 숨을 길게 내쉬더니 담배를 다시 무셨다. 내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둘은 다시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안 했다. 나는 이분이랑 말하기 싫었다. 잠시 후 이분이 서서히 일어나시더니 다시 계단 오르기 시작했다. 나도 뒤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난 아내분이 왜 그 바위에 가셨는지 짐작이 갔다. 섬에서는 식량 자료가 한정이 되다 보니 바다에서 캐오는 조개, 미어, 굴 등이 주된 반찬이 된다. 그렇게 해먹는 것을 보셨고 캐는 법을 배우셨겠지. 섬 사람 따라다니면서 배우셨겠지. 하지만 섬 사람들은 그런 거 캐는 데에 손과 눈이 본능적으로 빠르다. 그러니 아내 되시는 분은 매번 뒤처지셨겠지. 쥐푸라기라도 캐든가 점점 속상하셨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나. 혼자 가서 캐는 곳은 물색하셨겠지. 낮에는 해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위에 가셨겠지. 혼자 다 캘 수 있으니 좋아라 하셨겠지. 그러나 아내분은 물때를 모르셨던 거야. 또 강원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평생 일만 하던 분이 수영을 어찌할 수 있겠나.
게다가 그 연세에 섬 사람이라면 물때를 자신의 숨처럼 알겠지만 그 아내분은 이분이 원망스러웠다.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나. 강원도에서 굶주림에 지쳐 서울에 올라온 여성. 이런 남자를 만나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말년에 연금 덕에 이제는 일 안 해도 살 수 있나 했는데, 그리 오기 싫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죽게 하는구나. 한 여자의 인생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부질하고 너무 억울했다. 화가 났다. 물론 이분을 탓할 수 없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안다.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났다. 그냥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힘들게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좀 물을 몰랐을 텐데 챙겨주지, 같이 가주지. 나는 말없이 그분을 봤다. 그분은 그냥 무표정이셨다. 바닥만 보고 걸으셨다. 내가 이분 아내분이었다면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것 같다. 마구잡이로 때렸을 것 같다.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진정을 하려 했다. 그러니 약간 걱정이 됐다. 혹이나 말을 하게 되면 이러다가 혹이나 이분한테 내가 험한 말을 하게 되면 어쩌나.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기분도 안 들고 가슴속의 흰 연기는 내 머리 뒤편으로 올라오고 술을 마셔야겠다. 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했다.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그분은 내 쪽을 봤다. 무슨 말인가 하는 눈치다. 제가 지금 술이 많이 땡겨요. 그게 다시 바닥을 보시더니 망설이셨다. 내가 재촉을 했다. 제가 살게요. 어디 가면 돼요? 우리 술 한잔 마셔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저기 가게 있어. 산 정상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다. 청산도의 유일한 편의점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편의점은 닫혀 있었다. 그분이 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가족끼리 식사하시던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나는 막걸리 2병을 시켰다. 안주는 주문도 안 했는데 아주머니가 반찬 이것저것 갖다 주셨다. 그분과 나는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분은 그분 생각에 빠졌고 나는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분이랑은. 주인 아주머니 쪽 아저씨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왜 보는 거지? 내가 이분 딸인가 싶은가? 말도 없이 마시는 게 이상한가? 뭐 할 게 뭐야. 어차피 계속 볼 사람들도 아닌데 뭐. 그래서인가 별로 불편함도 못 느꼈다. 나는 단지 빨리 취하고 싶었다.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런 불편함을 빨리 잊고 싶었다. 이분의 기분도 별로 고려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냥 술만 따라드리고 각자 알아서 마셨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도 그런 것 같아 다행이었다. 우린 그렇게 이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각자 알아서 마셨다. 얼마가 지났을까? 그분이 이제 가자고 일어서셨다. 나도 그냥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불편한 생각은 묻어두자. 그냥 이 좋은 청산도 밤을 즐기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또 언제 올 것이며 이런 밤을 또 언제 느끼겠나. 바닷바람도 좋고 밤바람도 좋고 이 청량한 냄새도 좋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곤충 소리도 좋고 그냥 다 좋다. 생각만 안 하면 된다. 생각만. 나는 흥얼거렸고 그분은 조용히 내 옆을 걸으셨다.
편의점에서 산 능선을 조금 타고 내려오니 저 아래 게스트까지 연결되는 굽이굽이 나무 계단이 나왔다. 나는 당연히 그분이 게스트까지 데려다 주실 거라 생각했다. 내가 술 취하지 않았나. 그러나 계단 위에서 그분은 게스트를 가리키며 저기 내려가 하셨다. 좀 어이가 없었다. 술 기운에 정신이 좀 흐려도 당황스러웠다. 참 인정도 없네. 하지만 부탁하기도 싫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좁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약간 어질어질한데 나름 조심조심하면서 내려왔다. 뒤에서 다급하게 어이 거기 말고 옆으로 그래 그렇지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뭐야 저러실 거면 그냥 데려다 주지. 좀 섭섭했다. 술도 내가 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인정 아닌가 싶었다. 중간부터는 거의 네 발로 내려오듯 내려왔다. 다 내려와서 뒤돌아봤다. 그분은 아직도 산 능성에 서 계셨다. 나는 뭔가 싶었다. 아 진짜 걱정되셨나? 뭐 저러실 거면 아 뭐요 처자 여기까지 혼자 왔으면서 참 겁도 없네. 밤이 되도록 이토록 걸은 거요? 뒤에서 야단치시듯이 게스트 주인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도록 혼자 온 녀석 손님이 안 들어오자 걱정되셔서 나와 계셨나 보다. 아, 네. 뒤돌아 인사하고 다시 뒤돌아 그분 쪽을 봤다. 산은 까맣게 덮여있고 하늘은 짙은 청색이고 정상에 있는 편의점 불빛 때문에 하늘과 산이 만나는 부분은 옅은 회색빛이 돌았다. 그분의 윤곽이 마치 산 능선에 올려있는 작은 모형 장난감 같았다. 그 장난감은 날 향해 잠시 손을 흔드시더니 능선을 따라 사라지셨다. 나는 대문을 통해 주인 아저씨를 지나 내 방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아저씨가 말씀하신다. 어라? 술 마신 거요? 어디서? 난 대꾸를 못했다. 이제는 너무 지치기도 하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았다.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 아침을 먹으러 주인집 거실로 갔다. 거실에는 주인장 부부와 다른 두세 명의 숙박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후 아저씨는 날 유심히 보시더니 넌듯이 물어보셨다. 저기 어제 술 드셨지? 어디서 드셨어? 어머 술 드셨어요? 여기 어디에 술 마실 때가 있다고? 주인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아, 네. 저 위에 편의점에서. 거요? 거기 어제 문 닫았는데? 아, 그래요? 어제 만난 분이랑 같이 갔는데 저기 열어주시던데? 누구 만났어요? 여기 사람? 여기 누구? 저기 잘 모르는데 저 밑 해변가에 한 노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랑 마셨어요. 잠시 두 분이 어리둥절하듯 서로 쳐다보시더니 아 그분이네 그 사람 거기 응 허구날 거기 앉아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 아줌마는 남편을 구박하듯 눈치를 줬다. 아 그 양반 아 별일 있어? 어떻게 그 양반을 만났을까? 아저씨는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사이인가? 술을 같이 먹어? 아줌마는 더 궁금하신가 보다. 아, 아니에요. 어제 처음 본 분이에요. 뭐 저기 산에 같이 올라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목도 마르고 제가 술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참네, 아가씨가 보통 사교성이 아닌가 보네. 그 양반이 입도 열고. 그래요? 말씀 잘하시던데. 아이고 웬걸 웅 해가지고 사람이 물어도 대꾸도 잘하는 양반인데. 그래 뭔 말씀하셨을까?
혹시 할머니 죽은 거 말씀 안 하셔? 아, 네, 하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에휴, 참네. 그때 끔찍했어. 아이고, 참.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 잃어버려갖고, 응? 아이고, 해양 경찰까지 와갖고, 마을 사람들이랑, 여기 이 섬을 차치 늦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3일째인가? 아이고, 글쎄 그 저기 보시냐, 그 옆선에서 나온 거야? 어떻게 그까지 올라갔네? 시신이, 시신을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물이 툭 불어갖고,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되네? 아휴, 난 보는 것도 속이 느글느글 해갖고 그냥. 아휴, 근데 그 시신을 껴안고 그 아저씨 우는데, 아휴, 난 지금도 소름 돋아. 아이고, 그 소리가, 그게, 짐승이 우는 것 같더라니까? 그리고는 아줌마는 아저씨랑 눈길을 주고받았다. 서로, 알지? 응, 그거, 알지. 이런 느낌. 그런 눈길. 정말 싫었다. 그냥 서로 다 안다는 느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눈이 싫어. 나도 그 눈이 싫다. 마치 자신이 판단을 다 했다는 식의 눈길. 물론 마을 사람들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보내는 눈길일 것이다. 또는 자신의 눈길이 그렇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단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 것이고, 또 그분은 그 눈길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이고, 그때마다 그 일이 되새김되고 또 되새김되고 그랬겠지. 이 섬에서 어디 벗어날 수도 없고 매일같이 그분이 어떻게 느껴야 되며 어떻게 힘들어야 하며 그런 것이 다 판단되는 그런 눈길. 내가 그분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답답했을 것이다. 미치게 답답했을 것이다. 나도 사람인데 잠시는 있고 싶지 않았을까? 잠시는 쉬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움에서, 허망함에서, 그리고 미안함에서 그냥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